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VCL 어플리케이션을 더욱 멋지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 VCL 개발자, 즉 여러분들의 기술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알찬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발표 중 궁금하신 내용은 웨비나 프로그램의 퀘스천 기능을 이용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목차입니다. 이번 워크숍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 것이고요. 오늘은 총 3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윈도우 최신 기능과 멋진 UI를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도록 VCL 스타일과 VCL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델파이의 타입 헬퍼, 제너릭, 익명 메소드 등의 현대식 문법을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모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코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활용 팁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코드를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 활용해 구동할 수 있는 병렬 컴퓨팅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오늘의 내용을 정리한 후 다음 일정을 안내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이번 워크숍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워크숍은 총 2회, 오늘과 내일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의 기본 목적은 VCL 어플리케이션의 외관, 성능,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소개와 활용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더 쉽고 더 짧게 그리고 더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현대식 문법을 다룹니다. 여러분들의 코드 유지 보수가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최신 윈도우인 윈도우 8.1 뿐 아니라 내년에 출시가 예고된 윈도우 10에 대한 기술 방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에 따르면 윈도우 10에서는 데스크탑뿐 아니라 태블릿, 모바일도 동일한 윈도우 10 기반으로 운영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만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많은 윈도우 API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대규모 윈도우 업데이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엠바카데로의 빠른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코드 베이스도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델파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준비된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하는 기법이 여러분들의 델파이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모바일과 사물 인터넷 등의 새로운 변화는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VCL 앱을 모바일과 사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앱 테더링과 블루투스 기술들이 여러분들의 익숙한 델파이로 모두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VCL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모바일과 사물 인터넷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인 앱 테더링과 블루투스 연동에 대해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영역과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오늘과 내일 2번에 걸쳐 진행하니 내일도 꼭 참석하셔서 좋은 내용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강력한 기능인 VCL 스타일과 VCL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VCL 스타일에 대해 소개합니다. VCL 스타일은 여러분의 VCL 어플리케이션의 외관을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최신 윈도우 스타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다소 밋밋한 기본 컨트롤들을 꾸미기 위해 별도 서드파티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VCL 스타일을 사용하시면 프로젝트 옵션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의 컨트롤, 타이틀, 테두리, 그리고 메뉴와 시스템 메뉴까지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의 외관을 일괄적으로 멋진 외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윈도우 태블릿용 스타일을 이용해 멋진 태블릿용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VCL 스타일은 50여 개의 기본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프리미엄 스타일도 이번 XE7에서는 5개를 추가 제공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만의 VCL 스타일이 필요하다면 앞에서 제공한 50여 종의 스타일 중 필요한 부분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스타일을 제작해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외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델파이에서는 비트맵 스타일 디자이너라는 스타일 저작 툴을 제공해 여러분의 스타일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스타일에 대한 소개와 커스텀 스타일을 제작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VCL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VCL 앱을 먼저 열고요. 네, 그 다음에 VCL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옵션으로 들어오셔서 어페어런스, 어플리케이션 어페어런스 메뉴로 이동하시면 다양한 이제 VCL 스타일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디폴트 스타일 콤보 박스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콤보 박스에서 사용하실 스타일 선택한 이후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 스타일로 어플리케이션의 외관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VCL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자인 타임, 즉 그 개발하는 시점에는 스타일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런타임, 즉 실행되는 시점에 그 VCL 스타일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VCL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버튼뿐 아니라 그 차일드 폼, 그리고 그 메뉴, 그리고 시스템 메뉴까지도 일관된 그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옵션에서 그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킨 기능 같은 스킨 기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VCL 스타일을 이용하시면 쉽게 여러분의 스킨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타일 저작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저작 툴은 툴스에 비트맵 스타일 디자이너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스타일 저작 툴이 표시가 되고요. 먼저 저는 이미 이제 등록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다이브에 VCL 스타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C의 유저, 퍼블릭, 도큐먼트, 엠바카데로, 스튜디오 버전의 스타일스 디렉토리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본이라는 VCL 스타일 파일을 기본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미지 아래에 보면 style.png라는 png 파일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진행할 부분은 이 클로즈 버튼의 크기를 조금 줄여볼 것이고요. 이 트랙바의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변경하기 위해서는 익스포트라는 버튼을 통해서 스타일 파일을 PC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미나의 딥다이브 그리고 커스텀 스타일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렉토리를 열어보면 style.png라는 스타일 파일이 적용이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이 그 익숙하신 그래픽 툴로 오픈을 하면은 이런 스타일을 이미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마법봉으로 선택하고 페인터로 색상을 동일한 색상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색상을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미 준비해 놓은 style.u 이미지 파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클로즈 버튼을 작게 이제 처리를 했고요. 이런 트랙바 색상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 파일을 변경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 그 비트맵 스타일 디자이너로 돌아가셔서 업데이트라는 버튼을 통해서 수정된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변경된 이미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만 변경하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크기, 그 버튼의 크기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측의 트리 메뉴에서 오브젝트, 그리고 폼, 이미지, 타이틀, 캡션에 시스템 버튼에서 BTN 클로즈에서 전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네, 비트맵을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와는 다른 영역을 사용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팁은 좌측 메뉴를 선택하시면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나는 지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그 다음에 다른 쪽도 비트맵 핫 쪽도 오른쪽 버튼으로 원하는 지점 영역을, 프레스도 원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신 이후에 한번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이나 F9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이제 작업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업해 놓은 파일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 이미지가 변경이 되어 있고요. 다시 클로즈에 있는 속성들도 다양하게 변경을 해놨습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클로즈 버튼이 작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트랙바의 배경 색상도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스타일을 쉽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스타일 변경한 이후에 이 스타일 파일을 생성한 이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스타일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최상위 트린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은 이 네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임에 카본 테스트라고 저는 이름을 지을 것이고요. 이 상태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본 테스트라고 했는데 카본 테스트 2.스타일로 저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VCL 스타일이 등록될 파일 경로는 이 경로입니다. 이 경로에다 조금 전에 생성한 파일을 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복사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프로젝트 옵션으로 이동을 해 보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추가한 카본 테스트라는 항목이 보이고요. 이 항목을 추가 선택한 이후에 OK 버튼을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제 카본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버튼이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한 카본 테스트로 변경할 경우에는 클로즈 버튼이 좀 더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작아졌네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만의 이제 커스텀 스타일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CL 스타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정보를 정리를 해놨고요. VCL 파일의 경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VCL 커스텀 스타일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CL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옵션의 어플리케이션, 어페어런스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커스텀 스타일 제작 툴은 툴셋, 비트맵 스타일 디자이너 메뉴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프리미엄 VCL 스타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XE7 사용자에 한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로로 가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멋진 프리미엄 VCL 스타일을 다운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최신 윈도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태스크바 미리보기 컴포넌트입니다. 최근 윈도우에는 작업 표시들의 미리보기를 표시하고 그 위에 버튼을 통해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작업 표시들의 배경의 상태별 배경 색상 또는 진행률을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동영상 또는 음악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품에 적용한다면은, 예를 들면 제품의 설치나 다운로드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할 경우에 그 진행 상태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표시줄에 같이 표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고객은 그 진행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을 전환할 필요 없이 작업 표시줄에 진행률 보고서 다운로드
나 설치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지만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의 최근 문서와 그 바로가기 메뉴 등을 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점프리스트 컴포넌트입니다. 점프리스트 컴포넌트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업 표시줄 아이콘의 팝업 메뉴에 여러분만의 메뉴 항목을 추가하고 그 항목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만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럼 앞에 보셨던 태스크바 미리 보기의 점프리스트에 대한 데모를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컴포넌트의 속성과 메소드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 태스크바 미리 보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이제 미리 보기, 프리뷰 클립 레지온 같은 경우에 미리 보기 영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바 버튼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에서요. 그리고 오버레이 아이콘을 그 아이콘에 오버레이 되는 아이콘을 지정할 수도 있고 진행 상태와 진행률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 리스트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목록을 제공을 하고요. 기본적인 이제 작업 목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카테고리 명부터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는 커스텀 카테고리 두 가지 목록을 속성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규먼트 프렌들리 네임 아이콘이 세 가지 속성을 제공하는데 아규먼트는 실행 파일로 이제 전달되는 내용이고요. 프렌들리 네임은 그 메뉴에 표시되는 그런 이름, 아이콘은 메뉴 아이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에 지정된 내용이 그 실행할 때 런 파라미터, 실행 파라미터로 파람 str1으로 그 여러분들의 그 점프 리스트 내용을 받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다이브의 원폼. 네, 보면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컴포넌트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행률과 진행 상태를 그 변경해 주는 속성들입니다. 이렇게 진행 상태 그리고 진행률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버레이 아이콘을 지정을 하거나 버튼에 있는 버튼을 표시하거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태우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이거는 미리 보기 영역을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프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게 없이 속성들로 기능이 이루어지는데 작업 목록 작업 목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폼 타이틀과 메시지 표시 이 두 가지 기능 그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람 str로 show 메시지라는 그 아규먼트가 왔을 때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라는 show 메시지로 표시를 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작업 목록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카테고리 카테고리 이름 저는 최근 문서라고 지었고요. 그 아래에 거기에 들어갈 아이템까지 지정할 수 있는 커스텀 카테고리 커스텀 카테고리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VCL 스타일 다양하게 했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아이콘들도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상태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일 경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진행률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아이콘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이렇게 오버레이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표시를 하고요. 미리 보기 영역도 이런 형태로 어플라이 하면은 미리 보기 영역도 원하는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등록한 커스텀 카테고리에 그 내용이 아이콘과 같이 표시가 되고요. 작업 목록에도 폼 타이틀, 메시지 표시 등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라는 형태로 그 점프 리스트 컴포넌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그 VCL 어플리케이션 외관을 아주 쉽고 아주 멋지게 일관되게 그 변경할 수 있는 VCL 스타일과 그 윈도우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VCL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 유지보수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현대식 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헬퍼, 제너릭 입력 메소드 등의 현대식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코드를 더 짧고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델파이 구루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너릭이 없었을 땐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익숙해지니까 없으면 개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현대식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익히셔서 여러분들도 편리하게 그리고 짧고 쉽게 개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식 문법에 앞서 델파이의 새로 추가된 문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XE7에서는 동적 배열 초기화하는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상수와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전 버전까지는 동적 배열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먼저 set 랭스로 길이를 정하고, 첫 번째 0번 인덱스는 1, 1번 인덱스는 2, 3 형태로 사용을 했는데, XE7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수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동적 배열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 상수와 동적 배열을 혼합해서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링과 같은 쉬운 동적 배열 연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로 연산이 할 수도 있고요, 인서트나 딜리트 함수를 사용해서 그 동적 배열을 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현대식 문법 중에 첫 번째 타입 헬퍼에 대해 소개합니다. 타입 헬퍼는 이미 정의된 항목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문법인데요. 데이터 타입이나 열거형, 아니면 동적 배열, 그리고 구조체, 클래스 등의 이미 정의된 기능을 확장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XE7에는 내장된 데이터 타입 대부분이 기능이 확장되었고, 그런 확장된 내용은 system.sysUtils에 있는 유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t my 클래스를 확장하는 클래스이다 라고 hello world와 my function 이 두 가지 메소드를 확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은 기본 베이직 타입 헬퍼의 기본이고요. 인티저와 스트링 두 개의 변수에 10과 20이라는 스트링을 넣었고요. 근데 i.toString, 인티저의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메소드를 한번 따라가 보면은 인티저 레코드를 도와주는 인티저 헬퍼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구현을 해놨고요. toString에 보시면은 int2str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메소드의 기능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 예전 같았으면은 int2str i 형태로 사용했던 부분이 i하고 점만 찍으면 toString으로 문자열로 변경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스트링 같은 경우에 toInteger 형태로 헬퍼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타입캐스팅 오류 위험이 있기 때문에 str2 intdiff 형태로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링 헬퍼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보면은 contain, s에 안녕하세요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XE7으로 S가 끝나느냐, X가 끝나죠. 그러면 이 내용이 아마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마에 다가 몇 번째 있는지를 인덱스 오브로 확인한 다음에 이게 인티저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문자열로 toString으로 변환해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마의 두 번째 다를 한 글자 지우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트링 헬퍼의 기능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티저 헬퍼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은 toString으로 인티저를 문자열로 바꾸는 것도 있지만 toHealth 헥스 스트링으로 헥스 코드로 16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정수를 to 헥스 스트링으로 변경하는 것들도 굳이 변수가 아니라도 상수도 바로 헬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제가 T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헬퍼 T 유저 데이터 헬퍼 기능으로 to 스트링 기능을 구현해봤습니다. 거기에 이름과 나이고 내가 만든 헬퍼 메소드다라고 이제 반환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 데이터에 to 스트링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언제 사용되느냐면은 공통적으로 만약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객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객체와 클래스들이 있을 텐데 그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뭐 디버깅을 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헬퍼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코드에 손을 대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중복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자동화하는 코드들을 넣으면은 좀 더 프로젝트를 더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진행된 과정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to 타입하게 되면은 10과 20이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예상했던 대로 이 로그들이 출력이 되고 그 다라는 거는 두 번째 0, 1, 2번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다가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을 문자로 찍고 100에 대한 텍사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있던 숫자에 대한 텍사 스트링은 FFFFF고요. 커스텀 헬퍼 기능을 누르면은 제가 작성했던 내가 만든 헬퍼 메소드라는 로그가 출력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이 타입 헬퍼가 없으면은 대단히 코드들도 많아질 것인데 다양한 기능이 몇 줄 안 되는 형태로 아주 쉽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너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릭은 클래스와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타입을 그 클래스나 메소드 내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 시에 정의해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제너릭 타입형과 제너릭 메소드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너릭을 사용해 주면 여러분의 코드가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컬렉션 기존 같았으면은 뭐 스트링만 사용할 수 있는 컬렉션을 제너릭을 사용하면은 인티저 형태, 스트링 형태, 여러분의 데이터 형태로 컬렉션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린 혹은 닫힌 생성자 형태의 제너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어려운데 그 데모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보면은 아마 전통적으로는 그 키와 밸류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키는 스트링, 밸류는 인티저 형태로 아마 구현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너릭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키와 밸류를 뭐 인티저나 스트링으로 고정하지 않고 t키, t밸류 형태로 다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제 나는 스트링과 인티저 형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꺽쇠를 열고 스트링 인티저 한 다음에 꺽쇠를 닫으면은 스트링과 인티저로 이 키와 밸류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난 스트링으로 사용하겠다 형태로 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이미 정의된 그런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만든 클래스들도 이런 형태로 인자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용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들이 이제 닫힌 형태의 생성자 형식의 제너릭이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할 때 스트링과 인티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열린 생성자 형식의 제너릭입니다. 이런 부분은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합니다. 생성하는 부분만 틀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한데 만약에 이 밸류가 문자열로 변경되거나 뭐 밸류를 사용할 케이스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이 클래식 SI 페어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과 인티저가 아니라 스트링 형태로 아마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너릭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선언을 뭐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용 시에 스트링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스트링 밸류가 문자열인 경우에도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목록 형태의 제너릭 사용 방법인데 리스트에 인티저 형태로 나는 리스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add 할 때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밸류는 인티저 형태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리스트2에 스트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list2.add 하게 되면은 이 밸류가 스트링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t-list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마 그 t-object-list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t-object-list에 객체를 넣었을 때는 아마 기존에는 이런 형태로 넣었을 것이고요. 네, 객체 object-list에 쭉 넣고, 그 다음에 사용할 경우에는 네, 여기 카운트를 돌면서 네, 오브젝트로 받아서 타입 캐스팅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너릭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포 인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 목록이 이미 그 t 유저 데이터 형태를 반환하기 때문에 포 인문을 바로 사용하셔서 아주 짧은 코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몇 번째 인덱스를 바로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t user 2.items에서 0번이나 1번을 넣게 되면은 이게 이미 items가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이 t user 데이터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네, items가 t user 데이터를 반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toString이나 name 아니면 age 형태로 여러분들의 그런 데이터 타입을 바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네,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제너릭을 사용하게 되면 더 단순해진고 더 그 짧아진 코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유지 보수가 더 쉬워질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익명 메소드입니다. 익명 메소드는 그 이름이 없는 프로시저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법인데요. 이름이 없는 프로시저와 함수를 왜 사용하느냐? 변수와 파라미터로 이 함수와 프로시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수를 미리 어디에 변수에 담아놓고 필요한 시점에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조건에 따라서 뭐 A 조건일 경우에는 이 함수를 쓰고 B 조건일 때는 또 다른 함수를 쓰는 형태의 그런 아주 유용한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점은 익명 메소드 정의 시점에 있는 변수들도 익명 메소드가 구동하는 시점에 참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 메소드입니다. 그 t-프락 같은 경우에는 네, t-시스템 유틸스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프락은 네, 인자가 하나도 없는 것들 다양하게 네,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제너릭이 사용됩니다. t-프락인데 첫 번째 인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인티저가 됐던 스트링이 됐던 그 원하는 네, 인자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프락이 있고요. t-펑션 같은 경우에 저는 네, 문자를 숫자로 변경하는 펑션을 구현해 볼 건데, 스트링으로 문자를 받고 인티저로 반환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현이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 타입의 이제 익명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레퍼런스 to 한 다음에 프로시저 여러분이 원하는 타입을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커스텀 프락 같은 경우에는 유저 데이터를 네, 던지면은 그 유저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네, 메시지로 표시하도록 저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엔 딜레이 메시지 형태인데, 제가 딜레이 프락이라는 네,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프로시저에서는 네, 이 지정한 그 시간 동안 네, 멈췄다가 그 이후에 요청한 그런 프로시저를 호출하도록 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호출할 때는 딜레이 프락의 3초 이후에 네, show 메시지, 딜레이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네, 제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익명 메소드 아주 잘 네, 호출이 되고요. 두 번째 딜레이 메시지 1, 2, 3 네, 3초 후에 딜레이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네,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히 복잡한 코드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렇게 익명 메소드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네,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예제를 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로드 이미지 오브 웹에서 프롬 웹에서 그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아주 짧죠. URL을 로드 프롬 URL이라는
그런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픽처에는 그 load from URL이라는 그런 메소드가 없을 것인데요. load from URL은 제가 헬퍼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init HTTP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어자인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스레드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동일하게 픽처에 load from URL with 스레드로 라는 그런 메소드를 추가한 이후에 거기에는 anonymous thread라는 그런 함수를 객체를 사용했습니다. 이 anonymous threa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 델파이 샘플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제너릭 형태로 반환받을 그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생성할 때는 스레드가 실제 구동되는 함수를 입력 메소드로 받고, 그리고 끝났을 때 구동돼야 되는 그런 메소드를 tflag으로 받고,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것인지도 그 입력 메소드로 받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tstream으로 난 데이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반환값이 tstream이고요. 이런 형태의 이제 트레드가 실제 돌아갈 때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완료가 됐을 때는 프리아라는 메시지를 사용하고, 만약에 오류가 났을 때도 그냥 프리아라는 그런 메소드들을 통해서 아주 스레드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샘플을 제공할 테니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작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미 실행을 하고 있네요. anonymous 메소드 제가 테스트를 했었죠. 그럼 로드 이미지 오브 웹 그리고 지우고요. 스레드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주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명 메소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 현대식 문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아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가지고 모두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식 문법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대부기업 기술 자료 쪽에 제가 이제 현대식 문법 조금 전에 진행했던 내용을 좀 아티클로 남겼고, 거기에서 필요한 링크들도 좀 추가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엠바카데로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시면은 한글 도움말 이용하셔도 되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문법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제너릭과 이것이 헬퍼, 그리고 제너릭과 익명 메소드 등에 대한 도움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문법들은 도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두면은 나중에 유용하게 아마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델파이 도서 관련된 내용도 제가 링크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현대식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코드를 하드웨어 성능을 모두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돌리기 위한 그 하드웨어 성능 최대한 활용하기 파트입니다. 이번에 RADST XE7에는 새로운 병렬 컴퓨팅 라이브러리, 즉 패러럴 컴퓨팅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패러럴 컴퓨팅 라이브러리는 멀티코어 컴퓨터와 그 장비의 CPU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멀티코어 CPU를 모두 활용해서 여러분의 코드를 아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병렬 컴퓨팅 라이브러리는 기존 코드에 쉽게 통합할 수 있고요. 손쉽게 이제 비동기 연산 작업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패러럴 포 루프나 태스크, 퓨처 등의 다양한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멀티코어 CPU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데스크탑과 모바일 그리고 오브젝트 파스칼과 C++ 지원하는데, 즉 델파이와 C++ 빌더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패러럴 컴퓨팅 라이브러리는 시스템.스레딩 유닛에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이 시스템.스레딩 유닛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패러럴 포 루프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형태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t parallel.for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다양한
파라미터 형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1부터 맥스까지 이러한 그런 프로시저를 반복한다 라는 그런 메소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T-태스크 클래스의 메소드에는 run, wait for any, wait for all, future 등의 다양한 그 메소드가 있는데, run 같은 경우에는 생성함과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하는 메소드이고, wait for any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이제 작업이 돌아갈 때 그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락을 거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돌아갈 때 하나가 끝난 다음에 어떤 그 동작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이고요. wait for all 같은 경우에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그런 락을 거는 메소드입니다. 퓨처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이제 수행할 메소드를 선택하고 리턴 값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생성한 다음에 그 기능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형태의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그 데모를 통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소개했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프로젝트를 닫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먼저 패러럴 포문을 함께 볼 건데요. 네, 일반적인 포문과 패러럴 포문을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그 포문에서 비교할 부분은 isFrame이라는 함수를 1부터 max까지 반복적으로 돌 건데요. isFram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라미터에 넘어온 인티저 값이 소수인지, 즉 1과 자신 외의 값으로 나누어지지 않는지, 소수인지 여부를 리턴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조금 단순하게 2부터 자신 인자에 있는 값보다 작은 값을 무조건 나눠가지고 0으로 떨어진 경우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서 빠져나가는 루틴입니다. 즉 이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 성능을 많이 필요한 로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포문에선 포문 안에 if문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패러럴 포문 같은 경우에는 패러럴 포문 안에서 1에서 max까지 반복해서 도는 익명 메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시간을 메모에 출력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포문 같은 경우 1.375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패러럴 포문 같은 경우에는 700ms 정도 나왔고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1.375. 다음에는 687 정도, 절반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절반 정도가 나온 이유는 제가 맥 PC 위에서 VM웨어 상태로 두 개의 CPU만 할당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즉 두 개의 CPU가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이제 성능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4개나 8개의 CPU를 가질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스크와 퓨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딜레이 메시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익명 메소드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익명 메소드 형태로 그 안에서 돌아갈 그런 루틴을 등록을 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태스크고요. 지금 보시면 3초 후에 hello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wait for all 기능입니다. 모든 기능이 끝난 이후에 이 락이 풀리는 것이고요. ttasks라는 iTask의 배열을 먼저 생성을 했고요. 이거는 2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초 후에 어떤 이 값을 더하도록 실행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5초 후에 더하도록 실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2개가 이제 동시에 병렬로 돌아가기 때문에 2개가 끝난 시점은 약 5초 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초가 될 때까지 이 wait for all 메소드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5초 후에 아마 그 다음 로그를 찍는 루틴이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wait for any 메소드에 대한 소개인데요. 먼저 이제 동일한 기능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wait for any로 대기를 하게 되면은 먼저 끝나는 이 3초 이후에 첫 번째 any 돈이라는 네, 로그가 찍힐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wait for all이기 때문에 5초까지 끝난 이후에 이 로그가 네, 그 메모에 찍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퓨처에 관한 기능이고요. 퓨처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이제 값을 미리 이제 생성을 해놓고요. 원 밸류 같은 경우에는 i퓨처의 인티저 형태로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값인데, i퓨처에는 반환받을 값을 네, 제너릭 형태로 지정을 한 이후에 그 안에서 사용되는 함수도 그 반환값을 값으로 리턴하는 함수를 구현을 하면 됩니다. 즉 현재는 임의의 이제 숫자를 네, 0부터 만까지 제곱근을 네, 더하는 그런 루틴을 네, 반환하는 값입니다. 이 값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1000으로 1초 정도 수행하는 시간이 되고요. 두 번째는 네, 0.1초 정도 수행하도록 네, 두 개의 네, 퓨처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 1과 0과 1에 추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쭉 이 그 원 밸류와 투 밸류의 이제 상태를 화면에 이제 기록하도록 1과 2를 네, 기록했는데,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create, waiting to run, 그리고 running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상태 값이 있고요. 처음에는 아마 wait to run이 찍힐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아마 이제 돌아가고 있다. 네, running이라는 로고가 찍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 원밸류와 투밸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용하는 시점이 이 로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로직이 끝나지 않은 시점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그 로직이 끝난 다음에 토탈의 이 값을 다 그 기록하도록 네, 이 값은 락이 걸린 상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모두 이제 수행이 된 이후에는 아마 상태 값은 뭐 피니시가 맞네요. 네. 네. completed가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값을 미리 지정을 해 놓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네, 상태에 따라서 이 값이 완료가 됐는지를 판단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형태로도 네,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기능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레이 메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딜레이 메시지는 3초 이후에 메시지가 떠야 되고요. 네, 3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딜레이 메시지 특징은 네, T-태스크가 스레드로 돌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폼이 그 메시지까지 기다릴 동안 슬립하는 동안에도 메시지가 락이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wait for all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초와 5초 네, 그 두 개의 이제 T-태스크에 3초에 5초짜리 작업이 걸려 있어서 5초 이후에, 즉 14초 이후에는 9초, 19초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8초 정도가 걸리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초가 걸려야 정상인데, 네, 제가 테스트할 때는 5초가 걸린 게 맞는데, 아마 지금 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마 CPU 하나를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5초였던 게 8초 정도로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wait for any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3초 후에 하나가 완료가 되고요. 원래 2초인데 아마 5초 후에 하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죠. 예상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6초에서 9초, 그리고 8초, 5초가 더하면 15초. 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테스트 하시면은 뭐 앞에 거는 5초, 그리고 이거는 3초, 그리고 2초 후에 아마 나오는 걸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퓨처입니다. 퓨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wait to run으로 두 개의 값 모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하나가 먼저 시작을 했네요.
네, 시작을 하고 이런 상태값은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시작했고 네, 다른 것들은 아직 대기하고 있지만 완료하는 시점에는 네, 원 밸류점 밸류와 투 밸류점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여기 이제 선언되어 있고요. 이 값이 완료가 될 때까지 이 라인이 그 락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값이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이 모두 완료가 된 이후에 이게 뿌려지기 때문에 이런 시간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할 경우에는 이런 그런 태스크나 퓨처를 등록해 놓은 다음에 그 i 퓨처 같은 경우에도 뭐 태스크처럼 태스크 for any, 태스크 for all 형태로 그 작업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된 이후에 어떤 동작을 리턴 값을 받는 형태의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네,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대용량 파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 파일을 동시에 받는다든지 동시에 이제 그 동영상 파일을 뭐 처리한다든지 그런 CPU를 많이 먹는 작업 많이 사용하는 작업에 사용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러럴 포 루프와 작업 스케줄링하는 T태스크와 i퓨처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마무리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최신 기능을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하기라는 주제로 VCL 스타일과 VCL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최신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간결하게 해서 유지보수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현대식 문법에서 타입 헬퍼 그리고 제너릭 그리고 익명 메소드 등의 현대식 문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 최대한 활용하기 파트에서는 병렬 컴퓨팅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코드를 하드웨어에서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와 사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워크샵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VCL 어플리케이션의 외관, 성능, 기능을 향상하는 목적을 두고요. 현대식 문법으로 더 수월해지는 유지보수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에는 이제 최신 윈도우 OS뿐 아니라 추후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술 방어까지 라는 주제를 다룰 것이고 모바일 IoT, 사물 인터넷으로 영역 확장하는 방법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세션을 소개해 드리면은 내일 세션은 오후 1시 반에 동일한 시간에 시작이 될 것이고요. 최신 기술 사용을 위한 코드 업그레이드, 자동화와 참 쉬운 모바일 확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코드 업그레이드 자동화하는 그런 툴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개의 컴포넌트로 VCL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더불어 블루투스 기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앞서 교육 안내 잠깐 하겠습니다. dev.co.kr/ed로 오시면은 델파이 뿐만 아니라 모바일 과정까지도 다양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할 수 있는 과정들도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교육도 참석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서 안내 잠깐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iOS 앱 위드 델파이라는 도서가 최근 나왔습니다. dev.co.kr의 그 링크로 가시면은 자세한 이제 도서에 대한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전국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따라하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과정을 따라하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 개발을 시작하는 개발자에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도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바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퀘스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